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을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현 정부 들어 야당 인사의 첫 국무회의 참석입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 방역 대책 및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밝힌 오세훈 시장 소식 준비했습니다. 4.7 보궐선거가 끝난 후 여야의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그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가 4.7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서울 마포을은 박영선이 오세훈을 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선관위는 정청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가 뒤늦게 왜 이런 분석을 하고 나선 것인지 정청래의 정신 상태를 분석해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5년 만에 정부 주관 세월호 참사 추모식에 참석합니다. 김성원 수석 부대표는 지도부가 추모식에 불참한 지 꽤 됐다며 달라진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처장의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국회 질문에 열흘이 넘도록 침묵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김모 비서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당시 관용차를 직접 운전한 인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를 수사한 이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 조국을 수사했다는 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윤 전 총장이 진정한 친문이었던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청와대 경호처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를 현재도 경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경호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민 세금으로 경호를 하는 것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로 치러졌기 때문에 별도의 인수인계 과정 없이 오세훈 시장은 바로 서울시청에 입성했고 시정 업무는 곧바로 시작이 됐죠. 오세훈 시장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건 두 가지였는데 그 첫째가 부동산 정책, 그 둘째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국민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는데요. 특히 오세훈 시장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정부의 방역 대책의 민심 이반을 감지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오세훈 시장이 문재인이 주제 넘게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의 이날 국무회의 참석은 현 정부 들어 야당 인사의 첫 국무회의 참석 사례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예상대로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방역 대책 및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먼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 올린 첫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간이진단 키트 도입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진단키트를 활용하면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방역이 초래하는 고통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그 예로 교사와 학생들이 한국산 키트를 활용하는 독일의 경우를 들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관련 토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정확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보완제로서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을 더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정부가 이미 인정한 신속항원 검사 방식을 활용하여 시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오 시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또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처럼 공동주택 가격도 국토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공시가 상승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면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입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를 평가하긴 이르지만 정부와 각을 세우며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가진 큰 무기는 이미 내임덕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압도적 지지로 서울시장이 됐다는 점일 텐데요.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어느 한 곳의 지자체장이란 그 이상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도 오 시장의 행보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대안책도 내놓았는데요. 문정부의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오세훈 시장의 비판 행보는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문재인이 주제넘게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 백신 접종 속도가 아프리카 나라 평균보다 느리다. 이게 백신 접종의 현 주소라고 일갈했습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느린 편이라고 강조한 오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의학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국무회의 석상에서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에게 서울시와 중대본의 심도 있는 협의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도 밝혔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쇄신의 목소리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정치사를 돌이켜보면 당이 위기 때마다 초선 의원들이 신선함을 무기로 혁신과 쇄신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지만 용두사미에 그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정당에게도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있고 중진 의원들이 가진 권력에 비해 초선 의원들의 권한과 권력은 역부족이기 때문이었는데요. 4.7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행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의 초선 그룹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강추천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개혁을 요구했다가 친문 세력에 의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원 경선을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하자는 요구는 수용됐으나 현재 당내 분위기로 봐서는 친문 강경파들이 당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12회 현재 민주당 초선 의원 중 최고위원에 도전하겠다는 인물은 한 명도 없는 상황인데요. 개혁을 외치면서 스스로 그 중책을 자임하겠다는 초선 의원은 머리털조차 찾기 어려운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 초선들은 패기와 신선함을 앞세워 최고위원과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구 경북 일변도에서 벗어나 전국 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가감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권 경쟁은 원내 중진들의 몫이라는 일반적인 전망과 달리 초선 의원들의 기세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 중 초선은 56명으로 최대 계파로 분류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자이든 타이든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 출마 대상자로 거론되는 초선 의원만 10여 명에 이른다면서 초선들 수가 많아 전대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재보선 전부터 출마 의사를 내비쳐왔고 강민국, 김미애, 박수영, 박형수, 배현진, 윤희숙, 이영 전주의 황보승의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로 거론됩니다. 당 쇄신을 주장하는 초선 의원들의 의지는 확고한데요. 재보선 승리에 안주한다면 정권 교체도 힘들다는 것이 이들의 주된 주장입니다. 하지만 차기 당대표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인 야권 통합과 정권 교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중진의 경륜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유력 대선 후보로 부상한 윤석열 전검찰총장을 영입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합당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중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한 국민의힘이 중진의 경륜과 초선의 패기를 어떻게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 당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5년 만에 정부 주관 세월호 참사 추모식에 참석합니다. 조영 대표 권한대행과 원내 지도부는 오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성원 수석 부대표는 지도부가 추모식에 불참한 지 꽤 됐다. 달라진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참석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4.16 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와 행전안전부, 교육부 등 정부가 주관하는 추모식에 참석하는 것은 5년 만입니다. 2016년 2주기 행사에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됐던 원유철 원내대표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듬해인 2017년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정치권에서 세월호를 3년간 우려먹었으면 됐다고 비판하며 3주기 추모 행사에 불참을 했고 2019년 5주기 기억식에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그 대신 황교안 당시 대표는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6주기 행사에도 당시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4.15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와해한 탓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의리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가 4.7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자신의 지역구 서울 마포 을에서는 박영선이 오세훈을 이겼다고 헛소리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인 마포을 사전투표를 분석했다며 마포을 사전투표는 박영선이 5%포인트 이겼고 총합은 박영선이 8.46%포인트 졌다. 사전투표는 적극적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한다는 것을 가정해보면 더 적극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표심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박영선의 참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더욱이 정청래 자신의 지역구까지 민주당이 패배했다는 사실이 참 괴로웠나 봅니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사전투표율 분석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말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마포을은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 1동, 2동, 연남동, 성산 1동, 2동, 상암동으로 구성됩니다. 정청래는 이 지역 사전투표에서 박영선이 오세훈 시장을 앞섰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13일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 동별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마포을만 따로 알 수는 없다며 관내 사전투표를 사전투표 전체로 통칭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청래가 관내 사전투표 결과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포구 관내 사전투표는 오세훈 시장이 5,845표, 박영선이 5,338표를 얻어 오히려 오 시장이 박영선을 앞섰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5일이 지난 12일 자신의 지역구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자 안간힘을 쓰는 정청래의 모습이 참 딱하고 가엾기 그지없습니다. 보궐선거 참패 후 20, 30대 이야기를 듣겠다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이가 김어준이 총수로 있는 대표적 친문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찾아갔다가 온라인 커뮤니티의 공식 항의를 받았습니다. 명색이 남국이도 국회의원인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항의를 받았다. 이게 웬 망신이랍니까? 이런 일은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김남국이를 국회의원으로 취급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것 아니냐는 조롱 섞인 얘기도 나옵니다. 조국 수호대로 유명한 김남국은 12일 오후 9시 55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FM코리아 커뮤니티 유저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한다며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판을 하는 사이트인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3위 규모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FM코리아는 20, 30대가 주류인 소통창구입니다. FM코리아는 문재인 정부 초기엔 친문 성향이었지만 사기꾼 집단으로 평가받는 조국 일가 사태를 겪은 후 대표적 반문 성향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보궐선거 대패 후 위기를 느낀 걸까요? 이 커뮤니티에서 김남국은 나이는 좀 먹었지만 20살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소개한 후 FM코리아 네티즌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민주당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솔직하게 민주당이 갑자기 확 바뀌기는 어렵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내 상황도 있고 FM코리아 유저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여러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듣고 싶다. 바꿀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으면 바꿔나가고
민주당 내 의원님들 생각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도록 생각을 전달하겠다고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될 일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글쎄 김남국이요. 20대 청년들의 고충을 청취하겠다던 김남국이 약 10분 후엔 김어준의 딴지일보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김남국은 딴지일보 커뮤니티에 FM코리아를 비롯해서 에브리타임 등등 여러 사이트에서 직접 소통하고 우리 당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해나가겠다며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말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딴 개의 선배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FM코리아를 비롯해 여러 커뮤니티 소통 창구를 함께 하겠다며 다들 가입해 주셔라. 필수입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글이 알려지자 FM코리아에는 좌표 찍기 같은 거를 하면서 소통하자는 게 말이 되나? 현재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대놓고 여론조작 시도하네. 본인만 오면 되는데 대깨문 사이트에서 여론몰이 하려고 이상한 헛짓거리에서 욕만 더 먹네 등의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급기야 FM코리아 운영진은 13일 자정 공식 견해를 내고 김남국을 향해 FM코리아의 좌표 찍기 하지 마시길 바란다며 상식적으로 정치인이 소통을 명목으로 타 사이트에 좌표 찍는 행위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 타 사이트에 피해주는 행위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망신을 산 김남국은 글 쓰는 수준도 초등학생 같은데 하는 행동은 초등학생보다 더 못한 듯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어준의 딴지일보 사람들에게 문재인이라면 경기를 일으키는 반문 청년들 사이트로 가서 가입을 해달라니 이 상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민주당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온 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민주당에 당원 가입 좀 해주세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바로 김남국이 한 겁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남국은 FM코리아 커뮤니티로 다시 찾아가서 괜한 오해를 일으킨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달라며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습니다. 김남국 휴대폰이 불이 나서 폭파되진 않을는지 우려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4.7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36.3%를 차지하며 23.5%를 얻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선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의 차기 대선 지지도는 그야말로 인기 투표에 불과합니다. 즉 급변하는 정치 지형과 이슈에 따라 순위의 변동성이 아주 크게 작용한다는 건데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은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로서의 행보가 시작이 되면 그에 대한 지지율은 급등할 수도 급락할 수도 있는 여지가 다른 경쟁 상대들보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는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에 윤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았었죠. 자,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년 대선을 향한 시계바늘은 돌고 있는 가운데 시간은 윤 전 총장 편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요소 때문인데 우선 첫 번째, 윤 전 총장이 아직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방향 설정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고 때문에 이런 시간이 지속된다면 역할론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즉 당신은 우리 진영에서 무슨 역할을 했고 무슨 공을 세웠길래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냐라는 그런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난 4.7 보궐선거 때만 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전후에 윤 전 총장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기를 기대하고 또 고대하셨을 겁니다. 자, 물론 정치적 메시지는 있었지만 뭔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또 직설적이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견지했었죠. 때문에 아직도 오른쪽과 왼쪽,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서 뭔가 갈등을 하고 있거나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간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보수 진영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절대적 이유는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는 게 아마 8알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을 중도 사퇴함으로써 가져다준 긍정 효과도 물론 있지만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 월성 원전 수사와 같은
정권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해지기도 했죠. 그렇다면 더더욱 윤석열 전 총장의 그동안 역할론에 대한 회의론이 들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재론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이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주의자, 검찰주의자로 알려진 윤 전 총장이 조국 관련 수사를 한 이유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공정이라는 가치가 심각히 훼손된 것에 분노하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을 구하려 했다는 것인데 어느 쪽의 사람인지 자꾸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송작가인 김현우 씨가 쓴 구수한 윤석열에 따르면 조국 수사를 강행했냐고 물었던 윤 전 총장의 동기가 전해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 수사라고 했어요. 검찰총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정권이 무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애초에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주변에 탈선하는 사람들을 검찰이 들어가서 정리했기 때문에 임기 내내 부정이 없었다며 검찰총장이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국 사건을 살펴보니 방치하면 정권에 막대한 타격을 줄 정도로 사안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한 거라고요. 정권을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정리해서 안정화시키는 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만 해당 발언을 한 윤 전 총장의 동기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해당 기사에 달린 보수 성향으로 보이는 네티즌들은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4개월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자료 제출을 못하고 있다는 건 합당한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히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징계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성명 중비 명령을 보내 이달 29일까지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성명 중비 명령은 법원에서 소장이나 답변서 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명령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무부에서 답변이 오지 않자 마지막 경고에 나선 것입니다. 성명 준비 명령에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이 첨부됩니다. 법무부가 이달 말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송 결과 역시 법무부에 불리하게 흘러갈 전망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과 조국 그리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쏙 빼고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만 재판에 넘기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한통 속인 작자들인데 어떻게 이진석은 혐의가 있고 나머지는 없을 수가 있나,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기소되지 않은 이들 3명의 불기소 처분서를 들여다봤더니 검찰도 이들의 범죄를 의심하고 있긴 했습니다. 다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눈치를 보느라 그리고 아직은 권력을 쥐고 있는 현 정부의 압박으로 기소를 마음껏 하지 못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였던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임종석, 조국, 이광철에 대한 불기소 처분서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권상대 부장판사가 작성한 불기소 결정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임종석과 조국이 송철호가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 후보들을 공직 등으로 매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불기소 처분서에 송 시장 측에서 상대 후보를 회유하려는 선거 전략에 따라 해당 후보들과 교섭한 내용 등이 확인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피의자 임종석, 조국, 한병도 등이 언급돼 있다며 피의자들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 수첩 기재 내용 등만으로는 지시 부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한병도 전 수석만 지난해 1월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국이 민정수석 비서관 재임 시절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기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도 김기현에 관한 첩보를 보고받고 이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하고 이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기재했습니다.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은 있다. 그래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여기까지는 검찰이 확신에 차 있는 어조이죠. 동향을 파악한 정황은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문구. 하지만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이 말은 어떻게든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어거지로 덧붙인 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만약 청와대가 검찰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않고 제출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수사에 있어서 증거만큼 중요한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 청와대가 검찰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사들이 있는 반면 정권의 만행을 보고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검사도 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보관이 공수처는 검찰 지휘기관이 아니다라며 공수처의 기소권 이첩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강수산나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은 1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수처법 이첩 규정 해석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공수처법은 처장이 필요할 경우 검경의 수사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경을 수사 지휘 대상이 아닌 협조 요청 대상이라고 명시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이 직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은 수사처 검사에 한정되고 대검 소속 검사에 대한 지위는 불가하다며 법률 근거 없이 수사처 규칙으로 검경에 대한 수사 지위나 송치 요구를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헌이건 합헌이건 지들이 하고 싶은 건 다짜고짜 밀어붙이는 게 현 정부이죠. 위헌 소지가 높다고 해도 어디 눈 하나 꿈쩍하는 사람들입니까? 보궐선거 참패한 지금은 한쪽 눈 정도는 꿈쩍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현재 공수처와 수원지검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이 피의자인 이규영 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하자 다시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는데 그러면서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할 테니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고 이래라 저래라 지들이 하늘 꼭대기에 있는 왕인 양 요구했죠. 그러나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이규원 검사를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수산나 검사는 공수처가 이미 사건을 이첩해 검찰이 권한을 갖게 됐으므로 기소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수산나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은 공수처법은 송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공수처가 제한된 범위의 대상과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그중 일부의 기소권을 갖는 기관일 뿐 법률상 검경 지휘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딸 특혜 채용 사건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2010년 8월 외교부는 5급에 해당하는 계약직 사무관 특별 공채에서 유 당시 장관의 딸을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선발 인원이 1명에 불과하고 서류 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점, 심사위원 5명 중 2명이 외교부 간부인 점 등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제기됐었는데요. 제2행정안전부 특별감사에서 외교부 간부 2명이 만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줘 유 장관 딸을 1순위로 뒤집었고 영어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원서 접수까지 임의대로 늘린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옷 벗는 것은 시간 문제, 외통부 내에 암암리에 존재하는 음서제가 이번에 드러난 것은 다행이라며 파리를 비유해 소재로 삼았는데 조국은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에 내 말을 추가하자면 파리가 앞발을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전해드릴 논란과 관련해 조국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때 직접 관용차를 운전해 이 지검장을 공수처로 데려온 인물. 이 사람은 김진욱 처장이 직접 특별 채용한
별정직 5급 사무관 김모 비서관이었는데요. 이 김모 비서관과 관련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닻을 올리기도 전에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가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 소식은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때 직접 관용차를 운전해 이 지검장을 공수처로 데려온 사람은 김진욱 처장이 직접 특별 채용한 별정직 5급 사무관 김모 비서관이었습니다. 김 비서관은 아버지 김모 변호사가 민주당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비서관의 아버지는 울산 지역 변호사단체 임원 등을 역임했고 2018년 지방선거 때 울주군수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또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한양대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실은 지난 1일 공수처에 공수처 비서관 채용 절차, 비서관의 직급과 주요 업무, 김모 비서관의 주요 경력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조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13일 기준 아무런 답변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조수진 의원은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은 해놓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자료 요구에 묵묵부답인 이유가 뭐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에 의하면 변호사는 5급 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이 있고 공수처장 비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춰 채용된 것이므로 특혜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보도자료에서 적법한 채용 특혜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명시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로스쿨 출신한 변호사 또한 뽑고 났더니 민주당 정치인의 아들이었는지 아니면 민주당 정치인의 아들이라 뽑았는지 공수처가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변호사 합격 후 사실상 실무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어떤 능력을 인정받아 비서관으로 발탁됐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수처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은 현재 한 시민단체의 수사 의뢰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효 씨 경호와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효 씨의 경호 기간은 2018년 2월 24일까지였는데요. 당시 김진태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이효 씨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2월 24일 종료됐어야 한다며 경호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은 시작됐고 그 이후 문재인이 직접 이효 씨의 경호를 경호처가 맡으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논란에 앞서 국회 운영위는 2018년 3월 전체 회의를 열고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경호를 현행 최장 15년에서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하다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함께 폐기됐었는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청와대 경호처는 이효 씨가 2019년 6월 10일 사망할 때까지 경호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법제처의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6호에 명기된 그 밖의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 요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이 이효 씨의 경호를 이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유권 해석을 문의했는데 제2의 법제처는 경호처가 이 여사의 경호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제 때문에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아무리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도 법을 유리한 대로 해석해 우리 편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요. 이런 논란이 또 한 번 재현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경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를 경호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경호 기간은 최장 15년입니다. 대통령 경호법 4조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퇴임한 날부터 10년 동안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경호를 경호처가 맡게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 요청이 있다면
경호처장이 판단해 경호기간을 5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양수 씨에 대한 연장된 경호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2019년 5월 2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는 경호기간이 끝났지만 권 씨의 경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제이와 관련해 헌법연구원장을 지낸 허영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는 언론과 통화에서 같은 법에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밖에라는 보충 규정을 이 여사에게 적용하는 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대통령 경호법이나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그 자체로 후진적이다. 다른 나라에선 우리나라처럼 전직 공직자를 극진히 예우하는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권양숙 씨와는 달리 고 김영삼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는 현재 경찰이 경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13일 종합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순영훈님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선관위는 나쁜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수작업 개표를 실시하라. 국민의힘당은 의원 자신들의 이해타산만 해서 부정선거를 외면했다고 본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아우성에 함구하고 있었다. 좌파가 너무 썩어서 차선책으로 부득이하게 국민의힘당을 선택한 것이다. 순영호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만 쏙쏙 골라 해주신 듯 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아 계속해서 의심받는 전자개표기 그리고 사전투표제가 하루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내 국회의원 배지 하나 지키자고 부정부패를 눈감는 의원들이 있다면 순영훈님 말씀과 같이 천벌을 받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승익님께서 김종인 영감님 참 문제 많으시네. 어른답게 채통을 지키셔야지. 그 나이에 분탕질이나 하시고 참 어렵게 재보선 이겼는데 이럴 때 화합을 해도 내년 대선 이길까 말까 한데 김영감님 어른답게 채통을 지키세요 라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려주셨습니다. 선거를 승리로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김종인은 당에서 떠났는데 분란은 더 커진 작금의 상황 참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영호님과 신승희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